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모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주신 분들 한 번씩 불러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용주님, 수진님, 킹받은 꿈토리님, 신나는 젤리비님, 방구석 주민님, UNA 차임님, 치열매님, 예쁜 체리님까지 모두 반갑습니다. 네, 저희 민누치 A4 상식 퀴즈 대회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 1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이프랜드 인플루언서 민우지입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 밤 오후 10시에 민우지의 이프 상식 퀴즈 대회 진행하고 있고요. 매주 다양한 주제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신기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대회 주제는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인데요. 이 주제가 어떤 내용이지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조금 새로운 주제를 또 가지고 왔으니까요. 많이 재미있게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이죠. 한국 관련 퀴즈 가나요? 맞습니다. 오늘 한국 관련 퀴즈 갑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퀴즈대회 참여 방법 설명드리고 할게요. 네, 퀴즈대회 참여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손을 풀고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정답을 아시는 분은 채팅에 정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입력하신 분께 점수를 드릴 거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나는 젤리비님, 나 5학년인데 내가 알려나? 우리 젤리비님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네, 오늘 퀴즈대회 자료는 모두 우리가 대한민국 책에서 발제해서 구성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한국을 빛낸 백인의 위인들 중 57번째 위인을 맞추시오. 이런 거 나오면 안 됩니다. 안 되죠, 뽀짝한 양파님.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맞추는 분이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난이도를 만들진 않았습니다. 우리 영진님 오늘 쉬는 날이시군요. 우리 영진님 반가워요. 그동안 이프린 레드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퀴즈 대회 시작하고요. 바로 첫 번째 문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2024년 반크와 함께하는 민누지의 새로운 활동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바로 한국인 아니에요. 사실 제 인스타그램을 보신 분들이라면 혹은 제 블로그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좋은 하루 친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저희 퀴즈대회 진행하고 있고요. 드디어 랜드를 찾아서 오셨군요. 인스타 봤는데 맞아요. 우리 수진이 계시는군요. 힌트. 힌트. 저는 현재 땡땡땡 외교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에 들어가는 땡땡땡 외교관 앞에를 맞아요. 포착한 양파님 맞습니다. 정답은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이었고요. 우리 포착한 양파님께 1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친구님, 네, 하트 감사해요. 간단하게 제가 활동하고 있는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 활동에 대해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 대한민국 외교부와 이 사이버 외교사절단 방크는 세계 속에 높아진 한류와 대한민국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알리고 이 지구촌 공동의 문제 해결에 동참할 그런 민간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한류 열풍으로 전 세계 한류 팬이 1억 7천만 명에 달하지만 이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은 한국의 K-팝, 드라마 같이 그런 대중문화만 찾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방크와 외교부가 이 전 세계인들이 대중문화 한류를 넘어서 이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제대로 알게 하고요. 이 지구촌 문제 해결에 공헌하는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알려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을 모집하게 됐고요. 올해 제가 여기에 참여해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소설이마님, 대레사님, 방구람님, 지린다연님, 선생님, 체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하루 친구님 채팅으로 많이 참여해주세요. 오수리님 멋져요. 감사합니다.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문제 들어갑니다. 방탄소년단보다 100년 빨랐던 한류 스타는 누구일까요? 김세레나 아닙니다. 서태지 좋은 하루 친구님이 저라고 아닙니다. H.O.T 아니에요. 힌트를 드리면 이제 역사 속 인물이고요.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팀입니다. 조금 어렵죠? 김트리오 황진이 아닙니다. 사실 이분을 얘기하면 하고 바로 모든 분들이 아실 분들이에요. 황진이 아니에요. 사실 방탄소년단보다 더 빠르게 100년 앞서서 이 외신의 표지 모델이 되었던 한류 스타가 있습니다. 우와! 이거를 어떻게 맞추셨죠? 뽀짝한 양파님? 맞아요. 정답은 헤이그 특사였습니다. 우와! 우리 뽀짝한 양파님께 1점 드리도록 할게요. 우와! 대박인데요? 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2018년 10월 그룹 방탄소년단이 이 미국 유력 시사 주간지죠. 이 타임즈의 글로벌판 표지를 장식을 했습니다. 이 타임즈 측에서는요. 이 공식 트위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탄소년단이 모델로 나선 잡지 표지, 이 방탄소년단과의 그런 인터뷰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타임즈는 How BTS is taking over the world 라는 내용으로 이제 방탄소년단을 소개했어요. 저희 리더 RM은 한국인으로서 우리는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K-pop 대표로 불리는 것이 매우 영광스럽다라고 밝혔는데요. 슈가님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 한국전쟁 직후 많은 분들이 태어났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렸을 때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자라다 이제 지금 세대 우리 아버지 아들인 우리가 한국을 대표해서 한국을 알리고 있고 이렇게 한국의 이제 많은 문화를 알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요즘 젊은 세대보다 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굉장히 자랑스러워한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도 즐거워하시고 이 아버지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게 되게 즐겁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이준, 이상수, 이휘정. 역시 뽀짝한 양파님 아시는군요. 좋은 하루 친구님 대리사님이라고 막 얘기를 해주신 거군요. 네, 이렇게 타임즈는요, 2018년에 방탄소년단의 표지 모델로 실은 데 이어서 2021년 12월에도 방탄소년단을 올해 엔터테이너로 선정해서 표지 모델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30일에도 방탄소년단을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에 선정해서 표지 모델로 삼았습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이 타임즈의 3번째 모델이 된 건데요. 설마 했더니 정답일 줄이야. 우리 뽀짝한 양반이 역시 2024년 수능 한국사 영역 암기로 다져준 실력이 오늘 마음껏 뽐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스베이비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근데 이 방탄소년단보다 사실 100년 앞서서 이 외신의 표지 모델이 되었던 한류 스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퀴즈의 정답이었던 헤이그 특사입니다. 이 1907년 이준, 이상설, 이휘종으로 구성된 헤이그 특사단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해서 일제의회에 강제로 체결된 일산의약의 불법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이 한국의 주권 회복을 위해 세계의 협력과 도움을 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우리 선생님이랑 우리 좋은 하루 친구님께서 열심히 옆에서 춤을 추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 헤이그 특사는요, 1907년 7월 5일에 평화회의보의 표지 기사로 보도가 되었고요. 그 뒤에 네덜란드 월간지인 프리덴스 바르테,
네덜란드 신문인 헤그쉐 쿠란트, 로이터 통신, 독일 신문의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이라는 그런 해외 언론을 대상으로 울산늑약의 부당성을 알렸습니다. 이 와중에 방판 잘생김. 잘생겼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방크에서는 이 우리 역사 속 1호 한류 스타로 헤이그 특사단을 선정하고 한국어와 영어로 포스터를 기획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에서 이 화면처럼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어서 헤이그 특사단의 사진을 실었던 거를 제가 직접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헤이그 특사였고요. 바로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친구님, 민우진님 마이크 켜줘요. 안 돼요. 잠시만. 제가 마이크 좀 잠가 놓을게요. 퀴즈 대원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바로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뒤는 쉽습니다, 여러분. 이번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어려워요. 다음 문제만 가볼게요. 두 번째 문제. 블랙핑크보다 100년 앞서서 외신 기자에게 주목받았던 한류 스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기도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장지연이다. 우리 좋은 친구님 오늘은 안 돼요. 독도 수호자 아니요. 힌트를 조금 더 드리면 사실 인물이라기보다는요.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요? 바로 그런 한 단체? 무리라고 조금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두 글자고요. 이 블랙핑크보다 이 100년 앞서서 한 외신 기자가 극찬을 했던 한국의 청년들이에요. 이 청년들이 이 이 조직? 단체? 이걸 이렇게 구성해서 일본의 군대와 맞서 싸웠습니다. 사람 이름은 아니에요. 사람 이름은 아니고 약간 단체?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글자입니다. 딱 신민의 이렇게 딱 이름이 있는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이분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단어를 부르고는 해요. 두 글자. 조금 더 어렵죠? 힌트를 드리면 제가 초성 힌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이응, 비읍입니다. 의사 아니에요. 이응, 비읍, 오보, 우부, 양파. 오보 아니에요. 유부, 아파. 아니요, 이응, 비읍입니다. 조금 어렵죠? 근데 사실 우변 아니요. 가장 그래도 아까 우리 뽀짝한 양파님 좀 비슷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로 시작합니다. 아비 아니에요. 의부 아니에요. 의로 시작하고 의비 아니야. 의바 아니에요. 의보 수진님 다 왔어요. 수진님 다 왔어요. 의리 의변 의변 아니에요. 의변 드디어 정답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정답은 의변이었습니다. 어려웠죠? 맞아. 아깝이었다. 우리 지린다현님께 1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지린다현님께서 요즘에 그런 제가 알기로 역사 유튜브를 조금 만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신지 정말 잘 맞추시는 것 같습니다. 난 몰라. 이번 기회에 알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단어 생각이 안 나요. 맞아요. 그렇게 좀 흔하게 저희가 잘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죠. 네, 블랙핑크보다 100년 앞서서 한 외신 기자가 극찬한 이 한국의 청년들인데요. 바로 의병입니다. 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겼던 1905년 일사늑약 2년 뒤에 9월 24일 우리 대한매일 신보의 영문판인 코리아 데일리 뉴스는 일본 제국주의 군대와 싸우는 의병의 사진과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에 등장한 10명 정도의 의병 중에 한 명은 군복을 입고 있지만 나머지는 다 오래되고 낡은 한복을 입고 있었다고 해요. 여기 사진 보시면 조금 보이실 것 같아요. 네, 그들이 또 든 총들 중에서는 또 성한 것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맥켄지가 한 의병한테
당신은 일본 제국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의병이 이기기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죽겠지요. 그러나 좋습니다.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인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맥켄지가 한국의 독립운동이라는 회고록에서 조선 의병에 대해 자세히 기록을 했다고 해요. 아, 블랙핑크 이쁘다. 정미의병. 아, 맞아요. 그것도 의병들이 있었죠. 우리 한국사 시간에 또 배우는 게 있는데. 을미의병, 정미의병, 을사의병 이렇게 의병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맥켄지는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해요. 이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몇몇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생각했던 내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들이 적어도 동포들에게 애국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었다. 라고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평민최초 의병장 신돌성님. 아, 우리 뽀짝한 양파님께서 또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절세미느님과 병동님, 마마님, 신혜교님, 삐삐님, 이명준 아빠, 한별님, 신비선 미래님, 보스베이비 원장님, 루루님까지 오셨네요. 모두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반크는 이 100년 전에 이 외신 기자에게 주목받았던 한국 청년 의병들과 이 오늘날 전 세계 기자들에게 주목받은 한국 청년인 블랙핑크 이 둘을 대비한 포스터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릴리, 로샤, 아이린, 이건 누구죠? 네, 사실 이 100년 전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운 이 선조들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역사의 한류스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운 선조들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역사의 한류스타이고 이들의 꿈이 이어져서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든 한류가 가능해졌죠. 딱 100년 전이 일제강점기 대한제국이죠. 아, 맞습니다. 아, 다음으로 갑시다. 좋아요. 그럼 또 바로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1886년 한국에 영어 교사로 처음 들어와 304편의 논문 및 기고문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에 한국을 홍보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베델 아닙니다. 힌트를 드리면 세 글자예요. 헤이든 아니에요. 헤이크 아니에요. 히읗으로 시작하긴 합니다. 바이든이요? 오, 맞습니다. 우리 이번에도 뽀짝한 양파님께서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정답은 호머 헐버트였습니다. 우리 양파님께 다시 1점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헐버트 박사님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이 헐버트 박사님은요, 헐버트님은, 이제 우리 헐버트 박사님은 1886년 한국에 영어 교사로 처음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 한국인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로 머무르지 않았고요. 한국 역사, 문화, 예술 등에 관한 그런 20권 이상의 그런 20권의 그런 단행본을 출판했고요. 304편의 논문 그리고 기고문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에 한국을 홍보했다고 합니다. 이 헐버트는 1889년 한국 역사 최초로 오늘날의 그런 미국 뉴욕타임즈의 전신이죠. 뉴욕 트리뷴에 한글과 한국어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고문을 게시했고요. 1891년에는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교과서인 3인필지를 전술했습니다. 그리고 1896년에는요,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의 창간을 도왔고요. 이 영문판 편집 업무도 담당했습니다. 1896년에는 한국 역사 최초로 아리랑을 서양식 음계로 옮겨서 전 세계로 홍보했고요. 1899년 6월에는 한국 역사 최초로 미국 월간지 하퍼스에 한국의 찬란한 역사 그리고 문화유산인 훈민정음, 거북선, 금서가해자, 현수교, 비격진천례 등 그런 5대 발명품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했죠? 아, 로버트님
우리 이프랜드에 로버트님 유저분이 계신데, 헐! 버트님? 이렇게 또, 드립을 또 남겨주셨네요. 짠 것만 귀엽다고요? 갑자기? 네, 그리고 정말 많은 일이 하셨는데 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1903년에 한국 역사 최초로 훈민정음 서문을 영어로 번역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어는 영어보다 대중연설 언어로 더 우수하다고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다찌 선생님의 한국사 특강, 민다지 선생님. 오늘은 조금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1905년 또 한국 역사 최초로 이 단군 시대에서 고종까지를 기술한 조감 역사서죠. 한국사를 저술해서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이 외국인처럼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외국인은 찾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100년 전에는 정말 당시에 외국인이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핍박받던 그런 한국을 위해서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목숨을 걸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헐버트는요, 조선의 독립을 위한 투쟁과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이 국제사회에 잘못 알려진 한국에 대한 그런 왜곡된 역사와 편견을 바꾸는 데 앞장섰다고요. 이 했던 그런 활동들을 제가 정말 많이 설명드렸지만 아직도 남아있어요. 1882년에는 이 유명 역사학자인 그리피스가 출간한 영어책이죠. 이 은둔의 나라라는 책에 이 한국 역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담겨있는 것에 분노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리피스를 대상으로 한 번도 조선에 와보지 않고 일본에 머물면서 이런 조선 관련된 책을 썼다. 이렇게 또 항의도 했다고 하고요. 이 1885년에는 퍼시벌 로엘이 쓴 영어책에 조선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서술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헐버트가 이 조선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고 서광이 비치는 아름다운 아침의 나라라고 또 시정해 줄 것을 또 요구했다고 해요. 정말 이 고요한 아침이라는 게 사실은 이 제국주의의 관점에서는 조선을 좀 수동적으로 묘사한 내용이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의 빛을 비치는 그런 좀 적극적인 나라로 바꾸어줄 것을 요구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 헤이그 특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까 헤이그 특사 얘기도 나왔지만 이 헤이그 특사의 이상설, 이준, 이휘종 이 세 명의 한국인만 포함된 게 아니었어요. 이 헤이그 특사의 외국인인 이 헐버트도 같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헐버트는 고종 황제가 직접 발급한 헤이그 특사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헐버트는 한국의 그런 국권 회복을 위해서 38년간 투쟁을 했고요. 나는 죽는 날까지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 우리 헐버트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또 우리 마마님, 서유도가랑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하면 떠오르는 사람인데요. 이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한 이 인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게 뭔지, 그게 뭘까요? 이번 기회에 우리 젤리비님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독립운동가죠. 사실 굉장히 좀 가난한 집안에서 이제 태어나셨지만 정말 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다 독립운동가를 지원하는 데 썼던 인물이에요. 김종립 아니에요. 이혜영 아닙니다. 김종립 아니에요. 이화영 아닙니다. 이중섭 아니에요. 뭔가 뽀짝한 양반이 기억이 나신 것 같아요. 김자진. 김만덕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제 다들 저희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어떤 건지도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14세기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100년 전쟁이 벌어졌죠.
여기서 이 프랑스 칼레를 점령했던 영국 왕 에드워드 3세는 1년 동안 이 끈질기게 저항한 칼레 시민들을 전부 죽이고 싶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 주변에서 다 반대를 하니까 그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바로 모든 시민들을 살려주는 대신에 이 시민들을 대신에 죽을 6명을 데리고 오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에 사실 시민들은 누가 자기들을 대신에 죽을 수 있을까 하고 눈치만 좀 보고 있었대요. 근데 그때 프랑스 최대 부자였던 생피에르가 자신이 모든 시민을 대신해서 죽겠다고 손을 들어서 결국 자결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생피에르가 시민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하니까 다른 부자들 그리고 귀족들도 나도 희생하겠다 하고 손을 들었다고 해요.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으로 희생한 이들의 행동에 감동한 영국 왕은 결국 시민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시민들의 향해서 대신 목숨을 희생했던 프랑스 최대 부자인 이 생피에르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하면 떠오르는 사람 중 대표적인 한 사람인데요. 이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과 삶을 바친 영웅이 있습니다. 우리 지린다현님께서 가장 빠르게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정답은 바로 최재형이었습니다. 최부자 맞아요. 이 최재형은요, 이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기업인이에요. 이제 최재형은 가난한 소장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러시아 최대 한인 기업인으로 성장해서 자신이 축적한 재산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이 최재형님은 1908년에 해외 최초 항일 의병단체인 이 동의회라는 이 단체의 총장이었다고 해요. 이 동의회에는 이범윤 부총장, 이휘종 회장, 안중근 평의원이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인신문 대동공보 사장에도 취임해서 독립운동을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학자 박은식님 다들 아시죠? 이 박은식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 사람은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경비를 모두 지불했다. 조선의 최고 부자였지만 1917년에는 온전한 집 한 채도 없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기도 해요. 신나는 젤리비님 모르신다고 그러실 수 있어요. 이제 오늘부터 알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우리 이 문제를 냈을 때 다들 정답이 가장 진짜 많이 올라왔던 분이 우리 안중근 의사님이기도 한데요. 이 최재형님은 이 민족의 영웅이죠. 이 안중근 의사 탄생의 주역이기도 합니다. 이 하얼빈에서 안중근이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데 성공하죠. 이 최재형은 이 안중근 의사와 함께 저격 거사를 기획했고요. 자신의 집을 사격 연습장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했어요. 그래서 이 저격에 사용한 안중근의 권총이 이 바로 최재형이 건넨 8연발 브라우닝 시계의 권총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재형 선생님은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이렇게 최초의 아까 말했던 그 동의회가 최초의 의병단체예요. 그래서 이 의병단체를 조직하기도 했고요. 이 거액의 군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영웅도 우리 안중근 의사님의 그런 탄생이 큰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좀 알려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알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나는 젤리비님, 아직 문제가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문제는 쉬워요.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이 우리의 얼과 과학을 세계에 알린 한류 스타는 누구일까요? 아이들 상식 퀴즈? 아이들 상식 퀴즈도 좋네요. 장영실 아니에요. 사실 모든 분들이 나 한국인이다 하면 아는 그런 세계적인 인물이고요. 이민호 이민호 한국인이면 모를 수 없죠. 우리 이제 역사적 인물 중에 한 분이십니다. 김수현 그쵸. 사실 이분의 위대한 업적이 너무나도 많죠. 정말 최수종. 우리 신나는 젤리비님도 아실 거예요. 이분을 모를 수 없습니다. 우리 얼과 이 과학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정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을 하신 분이 계세요. 아, 우리 뽀짝한 양파님보다 절세미녀님과 병동님이 더 빠르게 맞춰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세종대왕이었어요. 이 세종대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세종대왕은 사실 이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 중 하나는 바로 한글 창제죠. 제가 지금 화면에 이 훈민정음 회례본 글을 조금 띄워놨는데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세종대왕은 우리말과 중국이 좀 달라서 이 한문으로 좀 표현하기 어려운 백성들에게 쉽게 문자를 배워서 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글을 창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자를 넘어서 우리 시간, 땅, 몸, 소리, 하늘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했습니다. 아, 우리 신나는 젤리비님 맞히셨어요? 아, 맞췄는데 더 빨리 맞추신 분들이 계셨죠? 다음엔 더 빠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종대왕님은 훈민정음 창제 말고도 더 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먼저 이제 우리 시간에 맞는 물시계 그리고 해시계를 발명하셨고요. 이 백성들이 농사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한 농사직서를 편찬했습니다. 아, 맞아요. 앙빌그 맞아요. 그리고 우리 몸에 맞는 의학서적인 향약 집성방도 편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음악이 그런 보태평 11곡, 정대업 15곡도 창조를 했고요. 이 우리 천문에 맞는 달력인 칠정산도 탄생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업적의 성취를 가능하게 한 원동력은 바로 백성을 향한 세종대왕의 위대한 사랑, 바로 애민정신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백성을 향한 이 세종대왕의 사랑으로 이 15세기 조선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1983년에 발행됐던 과학사 기술사 사전에 따르면 1400에서 1450년 동안 이 각국의 창조적 성과물을 분석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조선의 세종대왕 제동안 세계를 변화시킨 연구 업적은 무려 21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당시 이 전 세계 창조적 성과물 44개 중에 이 47.7%를 차지하는 엄청난 수치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세종대왕님이 이번 문제 정답이었습니다. 사실 방크에서는 이 훈민정음 회례본 그리고 바로 이 한글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쉽게 익히고 나날이 편하게 쓰도록 한글을 창제한 우리 세종대왕님의 뜻을 이어서요. 이 국립국어원과 협력해서 이 훈민정음 회례본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쉬운 현대 한국어와 영어로 번역한 책을 또 온라인에서 배포하기도 했고요. 21세기 한글 홍보대사를 찾아라라는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이제 우리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글과 세종대왕을 알리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우리가 바로 21세기 한글 홍보대사라는 사이트에 방문하면 활동할 수 있으니까요. 이 사이트도 많이 찾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포사관 양파님께서 이 세종대왕님을 찐 슈퍼스타라 생각하지 않겠다. 위인으로 생각하겠다. 또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네요. 영화 써니중국어님 반갑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우리 신나는 젤리비님이 바로 아실 거예요. 이거 정답 모를 수 없어요. 그럼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7번입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는 무엇일까요? 우리 신나는 젤리비님이 빠르게 맞춰주실 줄 알았는데 사라지셨어요. 근데 저 뽀짝한 양반이 조금 당황스러워요. 네, 우리 뽀짝한 양반님께서 맞춰주셨고요. 정답은 바로 동해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게 나온 거죠? 지금 뽀짝한 양반님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일본해가 나왔어요. 잠깐 전 저 조금 충격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일본어인 줄 알았다고요? 잠시만, 오늘 굉장히 오늘 미더를 잘 오셨습니다. 지도에 표기된 게 그거였다고. 오늘 굉장히 미더에 잘 오셨습니다. 잠시만요.
네, 아이고, 큰일 나요. 잠시만. 네, 제가 이거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 지금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방금 문제로 냈던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이름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실제로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 사용되는 세계사 교과서와 지리 교과서에 실제로 출제된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많은 해외 청소년들이 학창 시절에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이름이 이제 일본해라고 표기된 지도를 보고 성장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는 동해라고 부르는 바다 이름이 세계인들이 보는 세계 지도에서는 일본해로 널리 알려졌을까요? 우리 포착한 장판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 일본해라는 이름이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했던 일본이 자기들 마음대로 국제사회에 알린 바다 이름이에요. 이 해안과 바다의 명칭에 대해서 좀 국제 표준화를 관장하는 그런 국제기구인 국제수로기구에서 이 1929년에 해안과 바다의 경계라는 책자를 발간하면서 세계 해양지명의 국제적 표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때 이제 일본 정부의 주장이 이제 일본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 이제 일본해로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거예요. 신나는 젤리비님 못 맞춰서 점점 기운이 빠져요. 다음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힘내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나중에 뒤늦게는 동해를 알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미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국제사회에서는 일본해로 표기가 되고 있어서 사실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서서히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반크에서 정말 열심히 이 일본해를 동해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1999년에는 전 세계 지도의 97%가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로 표기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는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청년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전 세계 지도 중에서 3%가 동해로 표기가 돼 있으니까 시작한다고.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가야 할 길이 없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동해로 바꿔나가는 과정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달걀마녀님, 호텔리아 뽀뽀망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저희 동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는 사실 동해랑 일본해랑 병기해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002년에는 2.8%에 불과했던 병기가 지금 2009년에는 28%까지 늘었다고 하고요. 2022년까지는 전 세계 지도에서 동해 반영이 40%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라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 동해 표기가 3%에서 40%까지 늘어난 배경에는 이 방크 청년들과 모든 한국인들의 하나된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해가 사실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동해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이유는 이 단순한 민족주의, 열의만 가득한 애국심 때문이 아니라요. 이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사이에 있는 바다 이름 표기를 바꾸는 문제만도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그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를 바로잡고 불합리함을 줄이려는 한국인의 정당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동해를 되찾는 것이 바로 독도를 지키는 일이고요. 우리 역사를 지키는 일입니다. 무한도전 스피드 특집에서 정준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군요. 신나는 젤리미님 빨리 다음 문제 또 풀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동해의 중요성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바로 다음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반크는 어떻게 국제사회에 일본의 부당함과 동해를 성공적으로 알렸을까요? 제가 총 6개의 이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적 정당성입니다. 이 세계적 권위를 가진 유엔 지명표준화 회의와 국제수로기구는 2개국 이상이 공유하는 지형에 대해서 단일 명칭으로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 각국이 사용하는 이름을 함께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과 일본이 바다 이름에 대해서 합의하기 전까지는 일본의 단독 표기가 아니라 동해 일본해로 병기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정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일본해. 이건 바로 일본 제국주의의 산물인데요. 이 일제강점기의 일본은 한국의 지명과 한국인의 이름을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21세기 세계 곳곳에 일본해를 동해로 바꾸는 일은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를 청산하는 일이고요. 한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채페이커리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요. 이 동해는 한국인의 삶입니다. 이 동해라는 명칭 속에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한국 역사 속의 다양한 책과 지도, 그리고 한국 곳곳의 유적지에는 동해가 등장하는데요. 이 한국인에게 있어서 동해라는 이름은 애국가, 사람 이름, 간판 이름 등 수많은 상징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로 동해 표기는 인류 보편성과 역사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국제적으로 바다 이름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에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 세계 역사와 지리학계의 최근 추세는 국가별 바다 이름을 세계 표준으로 할 때 바다에 인접하는 국가의 국민들이 널리 사용하는 이름을 반영하는 것을 좀 지지해주는 상황입니다. 이 동해는 기록상으로 2000년 이상 한국인과 함께였어요. 역사 기록에서도 한국의 동해는 일본해보다 700년 앞서서 등장합니다. 이 동해라는 명칭이요. 삼국사기에서도 등장을 해요. 그리고 광개토대왕릉비, 팔도총도, 아국총도 등 역사적 문헌은 물론이고요. 고지도 등에도 서술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해는 일본해라는 명칭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국호가 등장한 6세기 말보다도 700년 앞서서 사용된 명칭이에요. 아, 맞아요. 리체페이커리님께서도 또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너무 어른아이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방크가 동해를 어떻게 알렸는지 또 다섯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다섯 번째는 바로 동해에 대한 높아지는 세계인들의 지지입니다. 2019년 미국 뉴욕주 교육국 지침에 따라서 이 뉴욕주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동해와 일본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는 모든 출판사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사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이 방크의 노력으로 세계적인 지도 제작 출판사 교과서 발행기관, 관광출판사에서 일본의 단독 표기를 통해서 병기를 바꿨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저희 한국에 대해서 더 많이 들어주세요, 어른아이님. 네, 그리고 우리 바로 월드 아틀라스 동해 지지 선언문인데요. 이 미국의 유명 세계지도 제작사인 그래픽 맵스가 있어요. 이 그래픽 맵스에서는 방크 청년들이 그런 노력에 감동해서 자사의 웹사이트인 월드 아틀라스에서 아래와 같은 그런 좀 동해 선언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 동해 선언문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는 세계지도에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일본해라는 이름을 발견할 때마다 동해 사용에 대한 전 세계인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특히 지도 제작자들과 여행사 그리고 지도 웹사이트 관계자에게 동해를 포함해달라고 1990년대 후반 적극적인 편지 및 이메일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동해가 일본에 못지않게 많은 역사적인 전례가 있다는 방크의 주장은 효력을 발휘하여 이 월드 아틀라스와 함께 주요 출판사, 주요 지도 제작사, 그리고 교육 사이트들이 지금은 동해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결국 한국인의 애국심이 승리를 거둔 것이다. 이렇게 또 사이트에 남겨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방금 문제와 같이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나온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된다고요? 바로 일본해가 아니라 동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국인도 일본해라고 말을 하면 절대 아닙니다. 이걸 오늘 알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 한국인에게 가장 의미 있는 섬으로 방크가 1999년부터 전 세계에 널리 홍보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신나는 젤리비님 어디 가셨죠? 바로 맞출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아, 한복 아니에요, 신나는 젤리비님. 맞아요. 정답은 독도였습니다. 쉬운 문제였죠? 이번에도 가장 빠르게 올려주신 우리 뽀짝한 양파님께 1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독도는 사실 말이 필요 없죠. 더 이상 제가 설명할 게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일본의 초중 고교 청소년들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이 담긴 훨씬 더 강화된 교과서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 교과서는 과거 일본의 침략을 미화하고 한일 교류사는 축소하고 있어서 역사 왜곡을 넘어서 반한 감정을 부추기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정부는 전 세계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알리고 국제 분쟁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정부, 국제기구, 교과서, 지도 출판사, 포토사이트 등에 다케시마라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크가 1999년부터 지금까지도 이 독도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독도를 국제 분쟁화하려는 일본의 노림수에 말려들지 않고요. 이 세계인들에게 독도를 제대로 알려나가기 위해서 한국인들에게 독도는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독도가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역사와 어떤 관련이 있고, 이 한국인들은 아시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독도 왜곡에 대응하고 있다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분쟁하려는 이유도 이야기해주세요.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반크에서 마침 이 세계인에게 독도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설명드려보면 조금 말씀해주신 그런 원하는 정보가 좀 들어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반크는요, 이 독도를 이렇게 제가 화면에 지금 이제 띄워놨는데 이렇게 5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독도 코리아, 바로 독도는 대한민국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한국에 있는 이 수천 개의 섬들 중에 가장 나이와 성별을 초월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섬이 독도입니다. 저도 정말 독도를 아직도 못 가봤는데 진짜 독도는 무조건 내가 가보겠다. 항상 제 버킷리스트에 들어있는 곳이기도 해요. 이 독도는 이 대한민국의 정말 유구한 역사를 품은 섬이기도 하고요. 이 세계인들에게는 독도는 좀 작은 섬이지만 이 한국인들에게는 독도가 정말 대한민국 전체 영토를 상징할 만큼 큰 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크에서는 이 독도는 대한민국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 독도 헐트인데요. 이 독도는 한국인에게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인에게 이 섬은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의 첫 번째 희생물이자 1945년 광복과 함께 다시 찾게 된 독립운동의 상징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정서로 한국인들은 독도를 생각할 때 독립과 주권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독립운동가의 심장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아시아 평화입니다. 이 1905년 일본은 이 독도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활용해서 러일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를 전진 기지 삼아서 아시아의 침략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 수천만 명의 아시아인이 일본 제국주의가 일으킨 침략 전쟁으로 희생이 됐습니다. 이 한국도 역시나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35년간 나라를 빼앗기고 평화를 잃어버린 아픈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이 독도는 이 한국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런 한국인의 의지를 담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독도 라이트. 독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이라고 방크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35년간 다른 나라의 식민지, 그리고 1950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 1인당 국민소득 50달러,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이제 설명을 했죠, 우리 한국은. 하지만 이 한국은 1950년 이후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요. 이 아프리카, 아시아 등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공식 선진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한국은 1961년 OECD 출범 이후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성장한 유일한 나라예요.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140여 개의 나라 중에 민주주의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식민지와 전쟁의 상처를 겪은 나라 중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의 세계인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직 어린 초오라고 하시지만 우리 신다민 젤리비님 초등학교 5학년도 이 내용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오늘 미덕을 통해서 반드시 숙지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국인은 이 식민지 전쟁 가난을 이겨내고 한국이 만들어낸 위대한 역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진 국가로 늦게 발표해진 이유도 나중에 알려주세요. 좋습니다. 전 아직 어린 4짤이라고요. 하지만 우리 4짤도 알고 있잖아요. 신나는 진리비님.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독도드림. 독도는 다음 세대의 꿈이라는 내용인데요. 이 과거의 일본 국가 지도자들은 일본의 청소년에게 한국을 침략하면 일본의 미래가 있다라는 정한론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서양 세력으로부터 아시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인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 아시아 침략을 합리화시킨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꿈을 주입했습니다. 21세기 한국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한국과 아시아를 향한 위대한 꿈을 꾸고 실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의 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외놈이요. 외놈 아닙니다. 그럼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로버트님, 호이신드님 반갑습니다. 다음 문제. 이 방크의 독도 지킴 활동으로 이 빈칸에 들어갈 만한 말은 무엇일까요? 독도 표기, 영문 땡땡땡땡 해외 배포. 2013년 빠른이라서 용띠시군요. 신나빈 젤리비님. 저랑 띠동갑이네요.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음 문제 한번 맞춰주세요. 네, 우리 내자에도 알고 있습니다. 내사에도 알고 있어요. 대동아 경영권의 정면으로 논박한 것이 신채호 선생의 동양평화론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지린다님께서도 이번에 맞춰주셨네요. 정답은 세계지도였습니다. 현재 방크에서는요, 이 독도를 누구나 쉽게 알릴 수 있도록 2가지 활동을 통해서 쉽게 알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독도를 표기한 영문 세계지도를 해외에 배포하는 것이에요. 이 한국인 한 명 한 명이 쉽게 알릴 수 있도록 영문 세계지도와 한국 지도를 제작해서 같이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 유명 출판사에서 발행된 지리교과서와 이런 교실에 게시되어 있는 세계지도에는 독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잘못 표기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방크 홈페이지에서도 이걸 디지털로 내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세계지도를 활용해서 전 세계 친구들, 우리 이프렌드에서 만나는 글로벌 친구들에게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동여지도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지린다연님, 아니에요. 우리 젤리비님이 문제 집중 안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2번째는 바로 해외 사이트 교과서 지도의 독도 오류를 시정하는 건데요. 이 방크에서는 전 세계 사이트와 교과서에 독도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발견할 경우에 누구나 쉽게 시정할 수 있는 영어 서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도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면 이 방크 사이트에서 제공한 서한을 보고 응용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 만약 외국인이 독도를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 외친다. 이거 좋다. 때려줘요. 폭력은 안 됩니다. 울고 있다는 울지 마요. 독도는 한국 땅 알려줘요. 맞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독도는 우리 땅 그런 춤 챌린지, 플래시몹 챌린지를 기획을 해가지고 이제 저희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육대회 때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독도는 우리 땅 챌린지 한번 유행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빠따 4대 때리고 시작한다. 4살이라 4대 때리는군요. 100초 그거를. 아이고 여기 굉장히 과격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군요. 독도 is Korean island, okay? 이렇게요. 이렇게 또 영어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네, 모두 슬램을 친다. 뭐래? 라고 해야
그것도 맞죠. 뭐래. 독도가 어떻게, 일본 땅이야.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지. 라고 또 설명을 해주시면 되죠. 맞아, 맞습니다. 이 독도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좀 정리를 제가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지리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는 겁니다. 이 독도는 울릉도로부터 87.4km, 일본의 오키섬으로부터는 157.5km 떨어져 있어요. 무엇보다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보입니다. 하지만 오키섬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보면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서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지리적인 상식으로도 울릉도에서는 보이고 오키섬에서는 보이지 않는 독도가 결코 일본의 영토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신나는 젤리비님, 난 언제 정답 맞추나? 방금 맞췄어요. 우리 젤리비님 뭐래? 라고 해야 이것도 맞아요. 이것도 당연히 맞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기록한 역사적인 문헌이 있다. 이 역사적 문헌을 소개해 주시면 되는데요. 약 1500년 전에 신라 때부터 독도에 대한 기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와 세종실록 지리지 등 이 한국의 여러 역사책과 문헌에서도 울릉도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이 독도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이후예요. 무엇보다 일본의 역사적인 문헌들과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증명하는 자료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인 문헌만 봐도 이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는 건데요. 이 대한제국은 칙령 제42호에 따르면 독도를 울릉도 관할 구역으로 명기해서 이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법적으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1905년에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박탈한 제국주의 일본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서 독도를 불법으로 자국 영토에 편입을 했는데요. 이 과거 일본의 최고 통치기관 또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선포했습니다. 이 도쿠가와 막부의 울릉도 도해금지 문서, 19세기 말 메이지 정부의 조선국교 제시말 내탐서, 그리고 태정관 지령이 대표적입니다. 무엇보다 이 1877년 3월에 일본 메이지 시대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에서요. 17세기 말 도쿠가와 막부의 울릉도 도해금지 사실을 근거로 울릉도 외 1도, 즉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이라고 명백히 지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신나는 진리비님 마지막 문제 맞추는 게 제일 큽니다. 네 번째는 바로 독도는 한민족의 자존심입니다. 일본은 1905년 울릉도와 독도를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해서 러시아의 발트함대를 격침해서 러일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5년 후인 1910년 조선을 강제로 점령해서 무려 35년간 한국인의 삶에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세계인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의 패망으로 조선이 독립하였고요. 이 독도를 비롯한 조선의 모든 영토가 대한민국에 반환되었으나 일본은 제국주의 시절의 열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독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리 후미심대님 후원 감사합니다. 자장가 좋습니다. 들으시면서 주무시면 됩니다. 그 전에 여러분 들으시면서 맨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희 마지막으로 사진 찍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독도가 아시아 평화의 상징임을 알리는 것인데요. 이 한국과 일본의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외국인 친구에게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과거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침탈되었던 이 한반도와 독도에 대한 점령지 권리를 다시금 내세우는 것이고요. 따라서 과거의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억측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독도의 그런 영유권 주장은 한국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마다 한국인들은 일제 한반도 침탈이라는 과거 불행했던 역사의 그런 기억을 떠올리게 됨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독도는 이 아시아의 일본의 제국주의와 군국주의가 부활하지 못하게 만들고자 하는 한국인들의 평화를 향한 의지임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챗베이커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중국 또한 구조선의 영역에 대한 역사적, 실리적 침해를 하고 있음을 꼭 인지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도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이 동북공정 관련해서도 나중에 한번 제가 다뤄볼 수 있으면 다뤄볼게요. 네, 오늘 사실 이렇게 이 퀴즈 대회를 마치면서 사실 여기 방크와 그리고 방크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한국인들에게도 다음 3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인데요. 이 전 세계인들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한국인과 친구가 되면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것이 한국의 위치예요. 그리고 이 한국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은 세계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 지도 위에는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가 있습니다. 이 일본해라는 이름이 외국의 지도에서 널리 사용된 건 1919년 일제강점기에 바다 이름을 정하는 국제기구에 일본 정부가 한국 대신에 참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일본해를 방치할 것인지 동해를 세계인에게 새롭게 알릴 것인지 이거를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제 이 동해를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인데요. 방금 우리 챗베이커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전 세계 역사 교과서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이 한국에 대해서 중국의 식민지에서 시작돼서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의 식민지와 속국 생활을 해왔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해요. 이거 좀 충격받았어요. 이런 내용이 교과서에만 제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2017년 4월에요.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할 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시진핑 주석이 말하기를 한국은 그런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해요. 이 미국과 중국의 최고 국가 지도자가 이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라고 말하고 인식을 하는 것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겠죠? 이건 정말 올바른 한국 역사를 전해줬다면 이렇게 왜곡된 역사인식을 가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정말 이 Near China History에서 정말 Near 코리아로 나아가야 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또한 써니 친구님, 네, 뽀짝한 댕댕이님도 와주셨고요. 우리 맨 앞으로 같이 나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사진 찍고 끝낼게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질문은 바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이 지구촌 시민에서 지구촌 촌장까지 2010년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이 현대 세계 역사에 기록된 나라인데요. 100년 전에 이 제국주의 침략 그리고 식민지 이 한국 전쟁으로 온 국토가 폐허가 된 나라에서 이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성취한 나라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과 일본 문화에 가려져서 이 국제사회에 숨겨졌던 한국이 이제는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 돼서 전 세계인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한국 연예인들이 세계 곳곳의 언론에서 표지 모델로 등장하고 있고요. 전 세계 주요 뉴스에 이제 일면에 한국인들의 이야기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 2022년 기준 전 세계 한류팬은 1억 5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한국이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를 넘어서 인류가 해결해야 할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는 지구촌 촌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으로 전 세계인들에게 집중된 한류 이미지에만 취해 있을 것인지 이 문화의 힘으로 전 세계인들을 행복하게 하는 나라가 될 것인지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21세기 대한민국 청년들이 전 세계인들에게 희망이 되는 한국의 미래를 그려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 3%의 염분이 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요. 이 동해를 지키고자 했던 이 3%의 가치는 태평양을 넘어서 지구촌을 돌고 돌아서 이 전 세계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고 있는 3%의 청년들이 이를 위해 애쓴다면 21세기 대한민국은 아시아와 지구촌을 변화시킬 나라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방크의 활동에 많은 힘을 보태주시고요.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방크의 활동도 소개해드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지금까지 계셔주신 우리 청룡용주님, 어흥수지님, 킹받은 깜토리님, 신나는 젤리비님, 치얼맨님, 새해지린다연님, 방구라님, 대리사님, 선생님, 체크님, 신비선 미래님, 저세미련님과 병동님, 신혜균님, 서효동가랑님, 체리님, 달걀마늘님, 자라님, 책베이커리님, 어른아이님, 로버트님, 뽀짝한 양파님, 뽀짝한 댕댕이님, 써니 중국어님까지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사진 찍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혹시 다들 앞으로 나오셨을까요? 우리 그동안 신나는 젤리비님께서 아이돌 상식 퀴즈 하고 싶다고 막 이렇게 계속 채팅에 올려주셨어요. 다음에 제가 한번 아이돌 상식 퀴즈 대회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두루리님도 오셨네요. 얼른 앞으로 나와주세요. 맞아요. 우리 채필거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중국 역사에서는 임진왜란을 항해 원조 전쟁, 남북 전쟁을 항미 원조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음은 인지하고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사진 찍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떤 포즈가 좋을까요? 우리 오늘 너무 사실 어떻게 보면 평소 주제와보다 조금 더 약간 진지했던 주제였는데요. 오늘 그래도 열심히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위해서 박수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라색 박수 한 번씩 쳐라주세요. 춤춰주셔도 됩니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저희 하나, 둘, 셋 하면은 사진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제 각도를 오케이 좋았어요. 하나, 둘, 셋 박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방크 디지털 메타버스 외교관 민우찌였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